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이제 특근법, 일명 이제 특근법, 특정금융정보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영상의 학습 목표는 암호화폐 산업에 존폐가 걸린 특근법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어렵다는 게 이제 그 뭐 법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를 최대한 이제 우리 코리인 여러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뭐 클레이튼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좀 연관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이제 특금법이라는 게 뭐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게 이제 쭉 이제 적어놨어요. 이제 금융기관에 요구하던 자금 세탁의 방지라든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의 의무를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3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과 함께 내년 3월 25일 날 시행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요걸 이제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무슨 말이냐고 하면 기존에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그 은행이잖아요. 결국 은행들한테 결국 돈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일정한 이제 요구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법으로 그걸 정해놨었던 거죠. 그것들을 이제 뭐 이런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저희 암호화폐 이런 쪽들도 이제 그 금융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편입되는 과정이 생기면 지켜야 될 뭐 의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최소한의 이런 뭘 해야 되는 갖춰야 된다는 이제 조건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들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게 이제 자금 세탁을 못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뭐 테러 자금 조달을 못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명목으로 이제 요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뭐 기존에 우리가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다.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맞고 아니면 이게 뭐 불법 그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는다는 뭐 아주 좋은 뭐 이런 취지를 가진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지난 3월 달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면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령이라는 그 내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법은 큰 틀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제 딱 돼 있으면 그 밑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세부적인 이제 뭐 시행할 때 이런 명령들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합해가지고 내년 3월 25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것은 이미 이제 예고가 됐고, 이제 시행령 같은 경우는 한 40일 정도는 이제 의견 수렴 기간, 요거를 좀 거치게 되는, 요런 과정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분류가 돼버리면, 기존 대비에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엄격한 규제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법령하고 시행령하고 요거를 좀 구분을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에 대해서 이제 포함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총 4가지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범위를 가지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라고 하는지랑, 그리고 가상자산이라는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 두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신고하는 절차는 어떤 거고, 서류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하는 입출금 계정의 기준이 뭔지, 그 게시 기준이라는 걸 열어주는 기준이 뭔지, 그리고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대상하고 기준은 뭔지, 뭐 이런 것들 얘기인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크게 의미가 있고,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실명 확인을 하는 입출금 계정을 누구한테 내줄 것이냐,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한테 내어줄 것이냐, 요게 이제 생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가상자산을 이제 이전할 때, 뭐 정보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3번으로 말씀드렸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그러면 누구한테 발급을 해줄 거냐. 5가지로 이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고객의 지금을 분리 보관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정보보호관리 IMS 이거를 인증을 받는 사람. 세 번째, 전과가 없는 회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고객의 거래 내역을 분리 보관할 것.
자, 여기까지는 어떤가요? 여기까지는 충분히 다들 뭐 받아들일만 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을 해주는 데가 총 4가지밖에, 4군데밖에 없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있고,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렇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4가지 빼고는 전부 다 이제 벌집 계좌예요. 벌집 계좌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다른 뭐 고팍스라든지 뭐 이런 곳은 뭐냐면, 법인 계좌를 일단 자기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요거를 내 계정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원화 입금을 하실 때, 뭐 앞에서 말한 4군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요 4군데 입금할 때는 4명이 계좌로 해가지고 뭐 좀 쉽게 돈도 넣을 수 있을 거고 그러셨을 텐데, 다른 거래소에서 뭐 지닥이라든지 이런 데를 넣어보셨던 분들은 뭐 내 이름 뒤에다가 뒤에 뭐 숫자 뭐를 붙여가지고 입금해라 이런 식으로 붙였었죠. 그게 이제 벌집 계좌, 결국 법인 계좌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되는데, 이제는 입출금 계좌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앞에서 가상자산 지급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받은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5번째 조항이 뭐가 있냐면, 요게 이제 가장 골 때리는 조항인데, 자, 은행이 이러한 이 사람들이 자금 세탁을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해요. 이게 단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내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내주는데, 자, 조건은 5개야. 이것만 지키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 생각하시면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뭔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봐. 근데 뭐 내가 지켜보고 있을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은행은 이제 골 때리는 거지. 위에 이제 위에 4개야 뭐 정해진 뭐 이거 분리 보관하면 되고, 여기 인증보고에 돈 들여서 좀 해서 준비해서 하면 되고 하면 된다고. 4개는 다 하면 되는데, 마지막은 그냥 은행이 알아서 판단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다고. 은행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를 줘가지고, 자, 뭐 예를 들어서 자산 얼마 이상, 아니면 뭐 자본금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딱딱딱 뭐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맞는지 아닌지만 따지면 된다고요. 은행 규진이 있으면. 근데 이런 식으로 은행이 알아서 식별 분석 평가해라고 법이 나와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참 이제 그 중소거래소들이 참 골 때리게 됐다. 잘못하다가는 이게 어떤 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은행이 뭐 선방을 때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야 나는 뭐 그냥 안 내줄래 안 하고 안 내주고 말래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은행에서 하나 해버리면 따라갈 가능성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4개 그 대형 4개의 경우에야 이미 해놨고 뭐 사고 크게 없었으니까 계속 받기 쉬웠겠지. 근데 신규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골 때리는 거죠. 뭐 은행 입장에서도 4개 큰 곳 4곳이야 수수료 수익도 있고 하니까 뭐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뭐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국내 거래에서도 큰 데만 잘 된다고요. 밑에 이제 상위 4개를 제외하고는 안 되는데, 그런 곳에 뭐 원화 수익 얼마 얻으려다가 괜히 이거 정부 에서 갑자기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야 내가 분명히 이 법으로 이렇게 네가 잘 식별하고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너 똑바로 안 했네. 이제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은행만 이제 피 보는 거예요, 중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참 골 때리는 조항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 그 정도로 이제 일단 저게 골 때리는 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특근법상 이제 가상자산 그 사업자의 범위도 이번에 지정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거 3월 달에 요렇게 이제 그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 요런 식으로 어떤 행위, 가상자산을 사거나 팔거나 교환하거나 뭐 이래래래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상자산 사업자다 라고 이제 법으로 이제 정했었던 건데, 요번에 이제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이렇게 시행령이 나오면서, 아까 말했지 특근법 하위에 시행령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명시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좀 잘 된 거야. 가상자산 거래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업자, 자 이래 되는데, 요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이슈가 있냐면, 자 저 3가지로 딱 분류가 꽂히니까, 그럼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업자, 그래 거래소나 뭐 이런 쪽이네. 보관관리업자, 뭐 어떤 거네.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잖아요. 뭐 근데 지갑 서비스 업자는 이게 참 애매모호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지갑 서비스 업자로 분류되냐 안 되냐의 기준을 어떤 걸로 잡고 있냐면,
단순히 중개만 하는 경우, 즉 고객이 이런 그 프라이빗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또 이런 가상자산 취급자로 사업자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상자산 사업자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졸라 피곤하게 된다. 앞에서 했던 그런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을 게 많다. 자, 그런데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안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에. 예외로 들어가는 거죠. 예외로 들어가면 좋은 건데, 이게 지갑 서비스 업자라고 하는데, 지갑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클레이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센트라는 지갑이 있어요. 여기는 아마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얘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나 이런 것들을 고객한테 보관을 시키거든. 그죠? 하드웨어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이런 키를 내가 가지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냐면 지금 이제 클레이튼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했던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과 연동된 클립 서비스란 말이에요. 근데 클립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곳하고 특이점이 있었죠. 자, 너희 이거 복잡한 키, 하기 힘들었지? 외우기도 힘들고 했는데,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관리해 줄 테니까, 너는 카카오톡 친구나 이름이나 이런 것만 입력하면 돼. 그래가지고 되게 편했었단 말이에요. 내가 기존에 이런 주소 알고 이런 게 아니라, 자, 내가 누구한테 몇 켤레 보낼게.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했었는데, 얘들이 이제 여기서 골 때릴 수가 있는 게, 얘들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가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요. 얘들이 KMS 이런 서비스가 있을 때 본인들만의 기술로 이것들 암호화 해가지고 내가 보관을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야, 이런 거 같으면 여기서는 이제 지갑 서비스 업자 중에 여기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면 클립 자체가 서비스가 나름 혁신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내가 편하게 해준다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류가 또 이렇게 사업자로 되는, 이런 참 골 때리는 문제가 좀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이제 한 40일 정도 지금 시행령이 오늘 발표가 되었고, 얘 40일 동안 이제 의견을 받는데요. 근데 의견을 받는데, 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맨날 규제예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뭔가 좀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오려면 일단 나오고 뭔가 좀 저질러 봐야 되는데, 중국의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자가 5만 개래요. 등록된 사업자만 5만 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가요? 우리나라 처음에는 우리 이렇게 2017년, 2018년 이제 김치 프리미엄 끼고 했을 때 정말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 관련 산업으로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규제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못 나오게 되고, 왜냐면 자금이 안 되니까, 펀딩이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것들이 기반으로 해서 AI도 연계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축으로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된다 말만 떠드는데, 그럼 그거를 할 수 있기에 사실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그래 테러를 방지하고 자금하는 거 알아. 그러면 진짜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딱 공부를 해서 가이드를 줘야지. 이거는 은행한테 또 맡기고, 아니 은행이 민간은행이 무슨 역량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판단하게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좀 아쉬워요. 이게 검색했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아무쪼록 한 40일 정도의 시행령에 대한 의견 청취 기간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에서 좀 좋은 의견들 많이 내시고, 정부에서도 좀 잘 받아들여가지고, 모처럼 이렇게 좋은 또 신사업이 신규 이런 테크놀로지 기반의 사업이 나왔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잘 육성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린 여러분.